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사건 학교 출신의 28살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고기능 자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에 앞서서 장소를 미리 상세히 파악했고 범행 이유에 대한 입장까지 준비한 치밀함을 보여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슈빌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관련해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87일이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이번이 128번째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만 12건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소유한 건물 33채가 비구원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지진 취약 카운티 정부 건물에 대해서 우선 내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고차 처분 시에 명의 이전 절차를 확실히 해두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에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저렴한 주택 증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미국민들의 여권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파산으로 금융권 불안을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가 50% 이상 오르는 등 중소은행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대상에 일본산 자동차를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연방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는 전국에서 6번째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해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입법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더 선명하게 못 박았고 조선인 징병이나 강제 동원 문제는 자발적이었다는 의미를 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클린스만 신임 대표팀 감독은 첫 A매치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고 첫 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24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40승 36패로 서부조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 3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를 다녔던 28살 여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YTN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구급차도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학교 연문으로 침입해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결국 아이들 3명과 성인 3명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entered the school through a side entrance and traversed her wa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firing multiple shots. 경찰은 총격범이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내슈빌 출신의 28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 됐지만 여성 총격범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6년 이후 총기 난사 사건 191건 가운데 여성 총격범은 4건에 불과합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희생되며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석 달간 89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0년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And we have to do more to protect our schools so they aren't turned into prisons.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인물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번 장벽의 용의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격을 벌일 장소를 미리 상세히 파악하는가 하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드레이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졸업생인 용의자가 학교 출입구의 위치를 포함해 학교 건물에 대한 사전 답사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범행을 진행할지 모두 표시해둔 지도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인이 지니고 있던 성명서와 여러 메모까지 이번 총기 난사와 관련해 작성된 글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범인의 성 정체성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6명은 9살짜리의 학생 3명과 교장, 대리교사, 관리인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슈빌 지역 기독교 계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이번 총기 난사 범인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이 고기능 자폐 장애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기능 자폐 장애인은 지능지수 85 이상으로 평소 지적 장애를 보이지 않아 일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감정 인지, 감정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헤일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고기능 자폐 장애나 트랜스젠더 커밍아웃이 이번 총기 난사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나서서 총기 난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내슈빌에서 총기 난사 범죄를 일으킨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은 출동한 경찰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정확히 14분 만에 헤일을 사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용의자에 대한 빠른 공격이 주요했던 것은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이 계획했었던 추가 범죄를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일을 사살하고 수사한 결과 헤일의 타겟이 학교로는 이 사립초등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장소들이 총기 난사 타겟이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주기에는 모방 범죄 등이 우려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2023년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총기 난사 사건이 128건입니다. 어제 이 내슈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어제가 2023년에 86번째 날이었습니다. 86일이 지난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128건입니다.
초등,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도 12건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0명, 부상자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총기 난사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초등학교 3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올 1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사흘 동안 총기 난사 3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관련해 의회에 총기 규제법 처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것은 병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내가 제출한 총기 규제법을 처리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때라면서 내슈빌의 많은 학부모에게 우려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위에 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리는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온화하고 그러나 늦은 밤부터는 흐려져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떨어져서 60도 내외까지 쌀쌀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8도, 해안 지역은 63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또 다른 폭풍이 남가주에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정 지나면서부터 이제 최저 기온 뚝 떨어지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는 비와 바람이 목요일까지 지속되다가 주말이 되면서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LAUSD가 지난 파업으로 발생한 수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LAUSD는 봄방학이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이틀 동안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주말 시간을 비롯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학업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쿨버스 운행 시간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충 수업 참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들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LA 데일리 뉴스가 어제 지적했습니다. 또 데일리 뉴스는 LAUSD가 내년 1월 말부터 UTLA와 교사들의 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또다시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정유회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폭리처벌 법안이 지난주 상원에 이어 어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만큼 오늘 뉴섬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종 통과 90일 후에는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매일 개솔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독립감시기구를 창설해 정유회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 이 감시기구는 최대 마진 이상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공화당원들은 오히려 이 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소유한 건물 33채가 비건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쥐진 치악 카운티 정부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타임즈가 LA 카운티 정부가 소유한 건물 중 지진에 취약한 건물로 분류된 리스트를 입수해 27일 공개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LA 카운티 정부가 비건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내진 공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에 엔지니어들의 조사 작업을 통해 추려진 지진 취약 건물 명단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LA 카운티 소유 지진 취약 건물 33군데 중에는 LA 카운티 정부 청사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안 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500 웨스트 템플 스트릿에 위치한 케네스안 홀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근무하고 수십 개의 주요 카운티 부서 직원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입니다. LA 카운티 검시국 건물과 카운티 공공건강과 헬스 서비스를 책임지는 부서 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도 모두 이번에 지진 취약 건물로 분류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케네스안 홀과 헬스 서비스 본부 주차장 29번 랏 건물, 센트럴 퍼블릭 헬스 센터, 알라메다 스트리트 가라지 등이 지진 취약 건물로 지목됐습니다. LA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 주변에서는 이스트레이크 청소년 코트 주차장 건물과 히스토릭 제너럴 하스피털,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 주차장 건물랏 12,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 인턴과 레지던트 빌딩,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의 파마시 건물, 치프 메디컬 이그제미너 서비스 건물 등이 지진에 취약한 건물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잉그루드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소방서 건물, 캄튼과 헌팅턴 파크, 몬테벨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 건물 등이 지진 취약 건물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건물 3개 중에 대부분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은 LA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 건물로 이 건물은 1917년에 지어졌습니다. 케네스한 홀이나 검시국, 카운티 공공건강부서는 모두 로컬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 건물이 강진으로 붕괴되거나 파손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로컬 정부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건물이 붕괴되면 이웃한 건물도 붕괴된 건물 잔해 때문에 건물이 폐쇄돼 당장 업무가 중단되면서 도미노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 직할지 내에 위치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그리고 카운티가 소유한 건물 중에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해서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법으로 제정이 되면 건물 소유주들은 10년 내에 내진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케네스안 홀과 보이라이츠에 있는 카운티 검시국 건물 그리고 커멀스에 위치한 퍼거슨 행정 서비스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공사를 위한 설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최대 저수지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어제 남가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해멧 지역에 있는 최대 저수지 다이아몬드 밸리 레이크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물이 가득 찼다며 주요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기후 채찍질에 맞서 나갈 생명줄을 줬다라고 어제 총괄 매니저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저수지에 물이 찬 걸 반가워했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상점 절동이 샵리프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 매체인 크로스타운은 어제 LA에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805건의 절도가 발생해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월간 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약 26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8월 이후 현재까지 상점 절도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곳은 백화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옷가게가 피해가 컸습니다. 일부 고가 상품을 노린 상점 절도의 경우에는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조직 소매절도 태스크포팀을 통해 가주 전역에서 100만 달러어치의 애플 전자 제품을 훔친 절도단을 검거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30일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가 한 달 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된 강력 사건 발생은 모두 84건으로 한 달 전 98건에 비해 14.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절도는 106건이 발생하면서 한 달 전보다 1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대형 공원인 에코파크에 설치됐던 펜스가 마침내 철거됐습니다. 미치 오페럴 전 LA 시의원 사무실은 지난 2021년 팬데믹 기간에 에코파크에서 200명 이상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고 청소한 뒤에 펜스를 세웠습니다. 당시 에코파크 노숙자 텐트촌에 철거를 놓고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시정부 측은 에코파크에서 무려 35.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6만 달러를 들여서 청소와 수리 작업을 벌였지만 2달 동안 진행된 작업 이후에도 펜스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국은 펜스를 설치한 채 밤 시간대에는 펜스에 자물쇠를 잠가두었다가 새벽에 다시 공원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에코파크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와 노숙자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철거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펜스 설치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오페럴 전 시의원 후임인 휴고 소토마티네즈 시의원 사무실 측은 실시한 조사 결과 펜스 제거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준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토마티네즈 시의원 측은 에코파크 펜스를 철거하면서 미치 오페럴 전 시의원의 감독 아래 노숙자 텐트촌이 커졌을 뿐 자신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가용을 중고차로 처분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그때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거주하던 한인 여성 김 씨는 최근 주차 위반 티켓이 날아온 것을 보고 당황해 편지를 확인하던 중 최근 자신이 처분한 차량이 주차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다른 한인에게 팔아 넘겼는데 차량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주차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김 씨는 자동차를 처분할 때 차량 소유권 이전 시 파일해야 되는 소유권 이전 통보와 면책 신고서를 가주 차량국 DMV에 제출했었어야 했는데 이 절차가 미처 이뤄지지 않아 타인에게 이미 넘어간 자동차의 위반 티켓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량을 처분할 당시 김 씨는 DMV 서비스를 대행하는 LA 한인타운의 한인자동차 딜러샵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직원은 차량의 타이틀만 변경되면 자동차 명의가 이전된 것이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였던 것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는 타이틀 변경을 비롯해 소유권 이전 통보와 면책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DMV에 제출해야 자동차 처분 후에 처분한 자동차로 초래되는 사고나 교통 위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소유권 이전 통보와 면책 신고서는 차량을 판매한 차주가 처분한 차량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DMV에 제출하는 것을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알렉스 작 교통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차를 팔았을 때 꼭 Release of Liability 사인한 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안 받으신 분은 계속 티켓을 받아서 몇 년 후에 티켓을 받아가지고 골치가 아팠는데 그걸 꼭 받으셔서 나중에 싸울 때도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팔았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티켓 말고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차는 Release of Liability가 없는데 차 사고가 나서 아니면 누구를 크게 다치게 되면은 그 책임이 저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판 사람한테. 그럴 때 그거를 생각하고 그 서류를 받아야 돼요.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 시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 후 골치를 앓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팔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시면은 누구한테 꼭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확실히 잘 해야지. 새 차 팔면은 몇만 불짜리 팔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서류 같은 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량을 구매한 한인에게 주차벌금 티켓 문제와 관련해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으며 결국 주차벌금 티켓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히어링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메트로가 버스 안전 요원을 배치 위해서 48명의 신규 채용을 단행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메트로 전철과 버스를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로 한인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기사를 집중 보도해 문제점을 짚은 가운데 메트로 버스 측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무장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대중교통자들의 안전을 위해 48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력 충원은 2주 전 메트로 이사회가 버스와 지하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20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안전요원들은 버스 내 승객들에 대한 위협 행위는 물론이고 버스기사 폭행 예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모두 15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0건 증가했습니다. 이사회는 버스 탑승팀 구성을 위한 기금 지원을 이미 승인했으며 가장 문제가 많은 노선의 안전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주에 심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에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저렴한 주택 증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SB 567로 해당 법안에는 매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가주의 렌트비 인상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지역 물가상승률의 5%를 더해 최대 10% 인상할 수 있습니다. SB 567은 렌트비 인상폭 제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콘도, 모바일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보호 조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렴한 소셜 하우징을 추가적으로 증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AB 309도 주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소셜 하우징은 가주 당국이 주택 증축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고 다양한 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는 방식인데 이들 중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에 레드테이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SB 4도 상정됐습니다. 가주건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헬스케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환경보호를 위한 주택의 조닝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최근 선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목이 아프고 열과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다. 코로나일까? 감기일까? 이 증상이 비슷한 두 질환은 화학 반응을 통해 구분해 왔는데 나노물질을 이용해 전기적 변화로 이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 전기 컴퓨터공학 교수 데지 아킨완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춘계회의 ACS 춘계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면 구조를 가진 초박막 나노물질인 그래핀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바이러스 감염 판독 센서에서는 그래핀이 특정 바이러스 단백질에 반응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고지방 또는 고당분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뇌의 보상회로가 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 같은 음식을 다시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랭크 신진대사 연구소와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고지방 고당분 음식과 또 저지방 저당분 음식을 먹게 하는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비만과 뇌 도파민 기능 변화 간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특정인에게 원래부터 존재해서 쉽게 살찌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비만 때문에 뇌 도파민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또는 고지방 고당분 음식에 반복 노출돼서 뇌 도파민 기능이 변한 것인지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고지방 고당분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학습이 된 단음식에 대한 뇌의 선호 경향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차량 도난 장비 미비와 관련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업계 표준인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세인트루이스가 6번째 도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어제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동료 국가들과 함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테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발표가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불안 사태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에서 시작된 신용 경색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건 대형 은행이 아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기반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었습니다. 파산 전까지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30위의 중소형 은행이 사들인 겁니다.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23% 할인이 적용된 720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곧장 퍼스트 시티즌스로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구원 투수로 나선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도 한때 30% 이상 폭등하는 등 다른 은행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의회 출석을 앞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서면 답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닐 거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 경색이 상업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Well, it definitely brings us closer. And then that credit crunch, you're right, just as you said, would then slow down the economy.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에 불과해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거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디즈니가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월에 직원 7,0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3월에는 또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지만 일단 7,000명 감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한다라고 디즈니 측이 밝혔습니다. 정리해고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고 여름이 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화당의 잠재적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초반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가
어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인용한 결과 아이오와주에서 드샌티스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결과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드샌티스가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이보다 8%포인트 뒤진 37%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주는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코커스가 열리는 지역으로 이른바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달 중순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지지 기반 다지기에 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집권 총리 측이 강행하는 사법 개혁안을 두고 반대 시위 격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절차를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환영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에 커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석 달 넘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사법개혁안 입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의 위원 결정을 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뒤집을 수 있고 대법관을 뽑는 위원회 구성도 의회가 과반을 차지하게 돼 사법부의 견제 기능은 크게 약해집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국방장관이 경질되면서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최대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공항이 마비됐고 의사연합까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법개혁안 입법을 연기하고 약 한 달 동안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단이 아닌 연기라는 점에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해온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 의사를 존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내정이 된 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북중 인적 교류 재개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입니다. 왕여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내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타국 외교관의 입경을 허용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 방역 상황 호전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따라 인적 교류 재개에 물꼬를 튼 셈입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전현직 대사 3명의 어색한 동거도 끝이 보입니다. 현직 주중 대사인 리용남과 전임자인 지재룡, 그리고 김유성 전 말레이시아 대사 대리입니다. 지재룡은 2년 전 임기를 마쳤지만 귀임하지 못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의 여파로 김유성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되면서 베이징에 눌러앉은 상태입니다. 북중 간 인적 교류 재개는 최근 반미연대 강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됩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 압박에 직면한 북한은 김정은의 첫 방중 5주년을 맞아 연일 순망치한 관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북미 핵담판 전후로 5차례나 만났던 김정은과 시진핑. 마지막 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6번째 왕래는 중국에서 성사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방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 발의자는 영킴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법안은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 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국가, 고소득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 조약 참여국 등에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텍사스주와 접해 있는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이민자 수용센터 기숙사에서 불이 나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남미의 미국 이민 시도자가 집결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이주자 강제 수용 중에 유례 드물게 많은 화재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망자 외에 29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화재가 날 당시 시설에는 중남미에서 온 68명의 남성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클린스만으로 바뀌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과연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번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도 2대2로 승부를 내리지 못했는데 우루과이에게는 한 번쯤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KBS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6만 좌석 빈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루과이와 월드컵 리턴 매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두 번째 공식 경기에서 이강인을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와 골키퍼 조현우도 콜롬비아전과 달리 선발로 뛰었는데요. 대표팀은 전반 10분 우루과이의 발베르데가 찬 코너킥을 수비수 코아테스가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대표팀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우루과이 골문을 노렸는데요. 여러 차례 화려한 돌파와 날카로운 슛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8분 우리나라는 이기재의 절묘한 패스를 받아서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후반 18분 프리킥 상황에서 우루과이 베시노에게 또다시 골을 내줬는데요. 대표팀은 김영권의 골이 VAR 판독 끝에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첫 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는데요.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마친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6월 A매치 기간에 다시 소집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 프랑스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인 파바르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아일랜드를 제압했습니다. KBS입니다. 후반 5분 프랑스의 파바르가 공을 가로챈 뒤 시원한 중거리 슈팅으로 아일랜드의 골망을 흔듭니다. 빨랫줄처럼 골문에 빨려 들어갔는데 골나는 수비수 파바르가 답답했던 영의 균형을 깼습니다. 매냥 골키퍼의 선방쇼까지 더한 프랑스, 아일랜드의 막판 공세를 막아내고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피파 랭킹 6위 네덜란드는 200위인 약체 지브롤터를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전후반 통틀어 슈팅을 무려 50개나 날렸습니다. 하지만 영양가는 떨어졌습니다. 데파이의 뒤통수를 맞고 들어간 골 등 3골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A매치 전 세계에서 A매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축구대표팀 방금 전에 우루과이 경기에서 1대1로 패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 은퇴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친선 경기를 치른 한국은 우루과이에 1대2로 패했고 1무 1패, 이 클린스만 감독 부임을 맞아 남미 강호와 치른 2연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콜롬비아전과 마찬가지로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 선수는 경기 종료 뒤 공동 취재구역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힘들지 않냐?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은을 뗀 뒤 멘탈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상태다. 이제 한국 대표팀보다 소속팀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율이 된 것이냐, 대표팀과 조율이 된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김민재는 조율되진 않았다. 오늘은 이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공동 취재구역존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적설 때문에 힘든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축구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라며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 콜롬비아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오늘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죠. 모든 비난이 김민재 선수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혼자 수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